착한 경영 전체를 아우르는 어찌 보면 이제 원론이자 총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요. 사실은 이게 저도 계속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저의 생각이 완전히 확고하게 정리가 돼서 누구하고 내놓더라도 문제없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제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 갖고 많은 사람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같이 이제 내용을 나눴지만 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계속 바꿔나가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는 좀 다른, 약간은 좀 다른 내용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뭐 아시다시피 착한 경영인데요. 이 착한 경영이라는 것이 사실 2007년도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름 지은 다음부터 시작됐던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떤 이제 노력을 하고 어떤 경험을 쌓다가 중간에 이제 이름을 짓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 출발점을 놓고 보면은 제가 이 벤처 사업을 했다가 크게 실패한 다음부터 사실은 이제 착한 경영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이전의 스토리 얘기를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착한 경영이라는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이 IT 벤처인데요. 이 IT 벤처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그거보다 사실 이전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IT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도대체 제가 왜 IT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얘기와 더불어서 사실 제가 그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도 저한테 이 등불처럼 저를 항상 교훈을 주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이전에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스토리부터 조금 길더라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이제 우리 삶을 마치 연극처럼 1막, 2막, 3막 이렇게 나누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삶이 4개의 막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막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내가 독립적인 하나의 성인이 돼서 움직이기 전에 뭔가 배우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죠. 사람들마다 그거는 뭐 거의 과정이 비슷비슷합니다. 태어나서 부모님 품에서 자라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고 뭐 이런 스토리겠죠.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인생의 1막이라고 한다면 이제 책상에서 배운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실전에서 사회에 진출해서 그것이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될 사회의 룰은 또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실제 프랙티스에서 실제 해보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생의 2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장을 처음 이제 들어가는 신입사원 때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2막이 쭉 전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막이 언제부터냐 그러면 이거 사람마다 조금 이제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막이 이 룰이 있는 사회에 내가 적응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3막은 내가 룰메이커이자 게임 체인저가 돼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갖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이 시기가 3막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3막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3막을 경험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4막은 2막에서 끝나서 4막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3막을 거쳐다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룰 거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 세상에 남아있는 이제 그 여력으로 기여를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을 마감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4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3막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2막이거나 3막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2막 스토리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2막에, 이 신입사원 때부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IT에 어떻게 발을 들여놓게 됐는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컴퓨터를 전혀 모르고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곳에서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을 많이 뽑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게 되면 경영관리팀이나 인사관리팀을 갔었어요. 저는 이제 경영관리팀을 갔죠. 경영관리팀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실적 관리하고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엑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뭐 사업부별 실적, 부문별 실적, 팀별 실적 이런 거 막 뽑아가지고 계획 대비 실적 비교하고 뭐 이러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표를 많이 그리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나름대로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뚱땅거리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 이렇게 배워보고 책 같은 거 사가지고 한번 보고, 그 당시에 책이라는 게 정말 보잘것이 없었어요. 볼만한 책들이 거의 없었던 시절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인데, 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넘어가면서 컴퓨터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계하고 미국계하고 컴퓨터 회사들끼리 표준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후지츠는 IBM하고 대형 컴퓨터에서 경쟁을 했고, 그리고 이 소형 PC도 다 경쟁 체제였습니다. 표준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 초 넘어가면서 미국 업체들이 다 표준을 장악해요. 그래서 IBM PC가 표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PC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PC는 다 IBM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게 표준이 다 돼버리니까 이제 비표준 기종들은 시장에서 다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삼성은 비표준 기종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제 삼성 SDI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삼성 전관이었는데, 그 삼성 전관에서 NEC 계열의 PC를 조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 경쟁에서 진 PC들이 빠져나가니까 새로운 PC들이 들어오잖아요. 문제는 이 PC는 사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능숙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PC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게 당장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문서 작성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OE팀 이런 데서 막 열심히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와줄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컴퓨터 잘한다 그러면 계속 연락해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저는 계속 이제 연락을 받게 됐어요. 제가 사업 부문에 관리팀에 속해 있었는데 계속 연락이 와요. 도와달라고. 사방으로 불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가보면은 뭐 코드 빠져 있고 이런 건 뭐 다반사죠. 아주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전부 이제 연락이 오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저를 딱 불러요. 야, 너는 하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남 도와다니면서 그 돌아다니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뭐 아는 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매뉴얼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 매뉴얼을 틈나는 대로 저녁 때 남아가지고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이걸 먼저 나눠주고 공부를 시키면 그래도 전화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한 40페이지 정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쫙 뿌렸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연락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조금 여유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우리 사업부는 한 20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삼성 본관에 700명이 근무를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그 카피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도움을 받을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력개발팀에 있는 과장님이 저를 딱 불러요. 당신이 만든 이 머티리얼이 굉장히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양이 적어서 이 회사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가 여럿 있으니까, 내가 모아줄 테니까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매뉴얼 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에는 관심 분야 연구회라는 그런 사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의 힘을 얻어서 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해보겠다 그랬죠. 그래서 PC 매니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 이제 이 연구회를 등록을 하고 5명이서 그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완전히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매일 저녁 남아가지고 늦게까지 하고 집에 가서도 새벽 1~2시까지 계속 타자를 치는 거죠. 그 당시에 컴퓨터 툴이라는 게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당시에는 레이저 프린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레이저 프린터 A4지 한 장 찍으면 1분씩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나오는데 1분씩 걸렸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아래 한글 1.52 버전이고 윈도우는 나오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때. 6개월이 걸렸어요, 5명이서. 그래서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가져갔어요. 그 인쇄하느라고 밤을 샜어요. 500페이지니까 500분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인쇄하느라고 밤을 샜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그 이제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한테 딱 들고 왔어요. 그 사무국 과장님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왔냐.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작품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면 가치를 몰라서 안 되겠어. 이거 2,000원씩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은 이제 관심 분야 연구회 기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의를 했어요. 700불을 딱 찍었습니다. 이런 책이었어요. PC는 내 친구. 이게 이제 그 A4 사이즈입니다. A4 사이즈로 500페이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책의 사이즈에 갖다 넣으면은 아마 800이나 9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700불을 찍었어요. 그래 놓고 실제로 이제 권당 2,000원씩 그 사무국에서 팔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언제 다 팔리나 그랬는데 2주일 만에 다 없었어요. 2주일 만에 다 나갔는데 재밌는 거는 한 50부 정도는 외부에서 사간 거예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에어분 아줌마도 오고요. 어떤 머리 까진 아저씨가 봉봉 주스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사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판을 하자는 거예요, 이걸. 정식 출판을. 그래서 회사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그거는 좋은 일이고 회사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이제 시간을 할애를 받고 5명이 다시 모였어요. 2달 동안 이번에 이제 정식 출판이니까 정말 교정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정 정보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스펠 체커 기능이 없었어요. 우리가 결정을 내린 건 뭐냐면 모든 이 조판을 그 출판사에 시키지 않고 모든 거를 다 우리가 하겠다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열악한 툴로도 이렇게 대단한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판사에서는 이 겉표지 디자인하고 제본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전부 우리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갔죠. 이게 정식 출판된 이제 1992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책값은 되게 싸게 받기로 했어요. 그 보급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책값은 7,000원이었어요. 출판사에서 15,000원을 하자 그랬는데 우리 7,000원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가 나올 거니까 이 인쇄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 저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았죠. 제가 리더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갑론을박 하다가 제가 결론을 냈어요. 야, 이거 처음에 시작한 거 자체가 남들 도우려고 좋은 일 하려고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돈 벌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좋은 일에 쓰자. 그래서 어디에 쓸까 하다가 아예 마음 바뀔까 봐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책 딱 넘기면 첫 장에 딱 나와요. 그래서 IT 시대에 소외되는 사람들, 그래서 낙도 벽지 어린이들, 장애인들에게 삼성전자랑 같이 조인트를 해서 PC랑 프린터를 사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광고가 딱 나갔죠. 1992년도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부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온라인은 없었고 다 오프라인이잖아요. 교보, 영풍, 종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6개월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기술 분야의 베스트셀러는 말할 것도 없고 문학, 소설, 역사 이런 데 다 포함해서 항상 5위 안에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총 팔려 나간 게 17만 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역대급 초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러니까 인쇄가 1억 원이 나온 거예요.
총 인세가 1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 당시에 1억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강남 일대 20평대 아파트를 샀어요. 1억이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6억, 7억 되는 돈이라고 보셔도 돼요. 엄청난 돈이 인세로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약속을 지켰죠. 2차례에 걸쳐서 한 50개 정도 되는 학교, 이런 단체 이런 데다가 기부를 했고, 몇 군데는 직접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증식도 하고,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뿌듯함,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꼈죠. 정말 젊은 나이에. 얼결에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게 언론에서도 우리를 막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스포츠 서울에 처음 나간 게 이제 스포츠 서울 출발인데, 여기 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 친구, 여기 같이 이제 5명인데 1명이 빠져 있는데, 이 친구는 참고로 이제 후배예요. 머리가 벗겨졌지만,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온갖 미디어에서 다 다루고요. 그때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아침마당에 해당되는 게 그 당시에 전국은 지금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생방송인데 거기에 이제 20분 동안 출연도 하고 거의 모든 미디어가 우리를 한 번씩 다 다뤘어요. 이렇게 팬 레터도 받았어요. 팬 레터를 어린이한테 컴퓨터 받은 애들이죠. 이렇게 막 편지도 쓰고 제가 대리 시절입니다. 괜찮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경험을 했고요. 이때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뒤늦게 뒷장에서 정리한 것처럼 정리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정리는 못했고 단지 느낌상으로 저의 삶의 기둥이 되는 그런 키워드 2개를 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 2가지예요. 선한 영향력과 지식 나눔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출발을 해서 지식 나눔을 했더니 이게 계속 선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너지를 낸 거죠.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폭발적인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 2가지 키워드뿐만이 아니고 이 2가지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도 알게 됐어요. 선한 영향력은요, 우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선한 영향력의 열매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아주 맛있고 달게 열려요. 선한 영향력의 열매는 대단한 열매가 열립니다. 단 그것은 더디 열려요. 즉각적으로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디 열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참아내야만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죠. 이게 선한 영향력의 원리예요. 그럼 지식 나눔의 원리는 뭐냐? 지식은 내가 나누려고 했더니 자꾸 혼자서 하다가 5명이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이 계속 추가로 생겨요. 그러니까 지식이 점점 커지죠. 지식의 사이즈 자체가 커져요. 제가 모르던 걸 많이 알게 돼요. 또 하나는 지식을 나눴더니 지식 나눔을 받은 사람들은 다 수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일 큰 수혜자는 바로 저였어요. 해보신 분은 압니다. 남을 가르쳤을 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수혜자냐, 가르쳐 준 사람이 수혜자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중에 몇 %밖에 못 건져가요. 그런데 뭘 하나 준비해서 남을 가르치려면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남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던 지식들은 내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다 교정이 돼요. 실제로 남들한테 잘난 척했던 거를 이렇게 책을 딱 써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지식을 나눠준 사람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더라. 이게 저의 이제 삶의 깊숙이 뿌리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갑자기 IT 전문가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전혀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파워 유저라고 하는 그 유저로서 좀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컴퓨터 전문가, IT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IT와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막 차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러다가 2005년도에 엄청 큰 프로젝트에 차출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비행기 안에서 1등석에서 MIT 교수 한 분을 만났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 교수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 이제 신수종 사업, 삼성에서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새로운 사업이죠. 신수종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그 양반이 회장님 그러면은
제가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에서 젊은 친구들 뽑아서 좀 보내주시면 우리 팀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제가 새로운 IT 분야에서 신수종 사업을 발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그룹에서 13명이 뽑혔어요. 13명이. 저는 삼성물산의 대표 선수, 이제 3명이었죠. 3명 중에 1명 제가 리더로 뽑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물산 등등 이 온 계열사가 다 이제 같이 조인트가 돼서 13명이 보스턴에 날아가서 거기서 2달 동안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4개월 정도 추가 이제 작업들을 했죠. 한 반년 정도 이상 걸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실제 2개 사업이 런칭이 됐습니다. 인터넷 관련된 사업이었어요. 하나는 인터넷 관련된 사업이고 하나는 벤처 캐피탈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이 1995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인터넷이라는 게 있다더라라는 정도를 알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전자상거래 그러면은 용어도 생소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때.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 분야의 전자상거래 관련된 벤처 사업을 보스턴에서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사업은 제가 처음부터까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책임자로 나가게 됐어요. 엔지니어 4명을 데리고 책임자로 나가게 결정이 됐고 제가 과장 2년 차였는데 투자 규모가 무려 325만 불이에요. 325만 불 그거를 PT 한 20번 했을 거예요. 우리 임원들하고 사장님한테. 그래서 다 결제받고 실제 집행이 돼서 제가 리더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 당시 삼성물산은 괜찮은 회사였어요. 이걸 과장 2년 차한테 할 수 있도록 해준 회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97년 초에 나가서 실제로 거기서 벤처를 만들고 미국 애들이랑 조인트 돼가지고 같이 개발을 막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한참 진행이 되다가 그해 가을 난리가 났죠. 97년이니까 IMF 외환위기가 탁 터진 거예요. 삼성이 이제 코너에 몰렸어요.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죠. 거의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해외에 투자한 모든 사업 전부 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희도 예외 없이 하다 말고 철수를 했어요. 있는 돈 다 회수해가지고 98년 초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못 볼 걸 본 거잖아요. 벤처의 본고장에서 어마어마한 물결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어렵지만 저 물결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나름대로의 사업 모델을 하나 구상했었어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업 모델 하나를 구상을 해서 커뮤니티 기반의 인터넷 포털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회사에다가 이제 포미를 하나 기획서를 하나 써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회사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투자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리젝트가 됐죠. 그때 저랑 같이 책을 썼던 5명 중에 아까 이게 머리 벗겨진 친구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뭐 거의 뭐 하루 걸러 이틀 걸러 한 번씩 만나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으니까 만날 때마다 제가 구상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들을 계속 내면서 사업 모델이 조금씩 이제 구체화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99년 초에 이 친구가 저한테 먼저 제안을 했어요. 형님 그 사업 모델 돈 대주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대기업에서 사람들이 막 썰물처럼 빠져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벤처 융성기입니다. 그때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4월에 정확하게 하루도 안 틀리고 제가 삼성을 10년 다녔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해 4월에 하나의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업 모델은 있었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새로운 조직 문화, 우리가 목표로 했던 새로운 조직 문화는 바로 자유, 도전, 이게 살아 숨쉬는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이름도 자연스럽게 주식회사 자유와 도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유와 도전이 99년 4월에 만들어져요. 그 당시에는 모모와 모모로 이름을 많이 졌어요. 한글과 컴퓨터 이런 식으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던 그냥 유행 비슷하게 자유와 도전이래 버린 거죠. 근데 이게 그 인터넷 포털이잖아요. 인터넷 포털은 대문 이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 대문 이름이 좋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그 대문은 이름들 좋은 것들은 다 점유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서 찾아보면 다 돼 있고 또 다른 또 꼬아서 만들어 보면 또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둘이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뭐 그럴듯하게 잘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쫓아나오겠다는 후배들이 한 5명 있었어요. 그 5명들이 나중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안에 시차를 두고 다 이제 나중에 회사를 퇴사해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만났죠. 만나서 계속 이런 문제들을 같이 상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도메인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다 취한 상태였어요. 맨정신으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향하는 게 자유와 도전이고 회사 이름도 자유와 도전이면 자유가 프리덤이고 도전이 챌린지라면 그 앞에 4글자씩 따면은 멋진 이름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프리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탄생을 하죠. 여기에 이제 프리덤 앤 챌린지는 바로 자유와 도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해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아마 찍은 사진일 겁니다. 제 후배들과 그 후배들이 데려온 또 후배들 이래가지고 요렇게가 창업을 한 첫 해의 핵심 멤버가 됐어요. 여기 제가 있고 이제 요 친구가 같이 창업을 한 친구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 친구가 이제 조수용이라는 친구인데요. 디자이너, 이 그래픽 디자이너고 웹 디자이너고 우리나라의 웹 디자인의 역사를 바꾼 친구죠. 네이버 여러분들이 맨날 보신 녹색창은 이 친구가 만든 거예요. 나중에 프리첼에서 네이버로 넘어가서 이제 녹색창을 만든 그런 이제 정말 대단한 친구죠. 그 친구가 이런 아주 멋진 디자인의 프리첼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반짝반짝 계속 움직이는 이제 로고였고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이 프리첼 서비스를 1999년 4월에 창업을 했으니까 2000년 1월 1일 0시 뉴 밀레니엄 0시에 정확하게 서비스를 오픈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리고 개발을 시작하는데 정말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와, 정말 새벽 2시 이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예 그냥 엔지니어들은 전부 침낭 갖다 놓고 3일에 한 번씩 집에 가고 막 이런 아주 정말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진짜로 맞춰냈어요. 정확하게 2000년 1월 1일 0시에 서비스가 오픈됐어요. 그 당시에 동영상이 집에 아직도 있어요. 그때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날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몰려드는지 이 서비스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써보신 분은 알아요. 정말 범접 불가할 정도로 대단한 서비스였어요. 서버가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지. 그래서 대성공을 거뒀죠. 대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대단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 그 문 앞에는 인감도장까지 들고 온 벤처 캐피탈 투자 담당자들이 막 줄 서 있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피크가 아마도 2000년 말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서비스 시작한 해 그 해 말에 지캐피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제 투자 회사가 한국에 처음으로 투자한 회사로 프리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500원짜리 주식을 12,500원에 200억을 투자를 하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최고였죠. 최고 피크였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의 평가 재산은 100억이 무조건 넘었던 것 같아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진짜로 이 장밋빛 꿈에 이제 꿈을 꾸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의 4대 포털 안에 항상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2002년 말에 프리첼은 그거보다도 세상을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그 이전하고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2002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 프리첼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이렇게 빨리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저 회사가 그렇게 몰락을 하지? 결국은 이제 헐값에 팔려나가는 신세가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료화해서 찾는 거예요. 그 당시 유료화를 했거든요. 프리첼이. 그래서 프리첼은 유료화 실패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유료화는 프리첼을 망하게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프리첼은 그 이전에 망했어요. 이미. 유료화는 재기불능에 빠뜨렸어요. 유료화를 하지 않고 매각을 했으면 재기를 할 수 있었는데 유료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고객들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10분의 1로 그냥 줄은 정도가 아니고 전부 NT가 돼서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재기불능이 됐죠. 그래서 프리첼은 결국은 이제 한 3, 4년 지났을 겁니다. 이제 서비스가 완전히 다 중단이 돼서 지금은 도메인만 살아있고 서비스가 없어요. 완전히 이제 없어진 서비스가 돼버린 거죠. 아주 슬픈 얘기인데, 여기 이 이제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프리첼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 2002년 5월에 회사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때 아주 참담한 상황이었죠. 빚도 어마어마하게 지고 도저히 재기불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회사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한 2개월 정도를 끙끙끙끙 이제 앓고 막 오만 고민을 다 하다가 2개월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이성을 좀 찾게 돼요. 이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내가 왜 이 실패를 했을까? 이 회사가 왜 실패를 했고 나는 왜 실패를 했을까? 물론 이제 제가 프리첼의 대표를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자회사를 주로 맡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첼의 몸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창업자였고 실제로 제가 직접 경영을 안 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드 멤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제가 뭐라도 해보잖아요. 그래서 왜 실패를 했을까를 곰곰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요, 이런 제 왼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 여기 있는 탁자, 의자, 그죠? 양복.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 보통 명사에 해당되는 거는 잘 압니다. 잘 알아요. 누구든지 그 이름도 다 알고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별반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다 비슷한 그 의견을 다 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유형적인 것, 보통 명사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이 갈릴 일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고 쉽게 정의를 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행복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그죠? 우리 삶이 뭐예요? 경영이 뭐예요? 리더십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져요. 제가 쪽지 나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각 정의를 내려서 저한테 제출해 보세요. 한 다음에 그걸 펼쳐보면 천차만별로 나와요. 우리는 추상명사를 정확하게 정의하는데 되게 서툴러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승진한 친구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승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승진을 한다는 것은 그 이전 단계보다 더 추상적인 것을 다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추상적인 것을, 더 어려운 추상명사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사는데 말이죠. 삶을 사는데 마이크, 커피, 책상, 의자 이런 게 중요합니까? 사랑, 행복 이런 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보통 명사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삶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추상명사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는 추상명사를 잘 다룰 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뭔가를 잘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잘할 수 있죠. 내가 모르는 걸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추상명사를 잘해야 내가 삶을 더 올바르게 산다고 하면 나는 추상명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하고 싶으면 사랑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어떨 때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정의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추상명사 한 10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스스로 거기 자기의 언어로 남 것 베끼지 말고 내가 나의 언어로 스스로 정의를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경영학 사용설명서를 쓰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거기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추상명사를 제 용어로 정의하는 거였었어요.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얘기들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사업을 했잖아요. 벤처를 창업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정의할 수 없었다면 사업을 잘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애당초부터. 근데 저는 사업을 정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업을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술, 경영, 자본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생태계 안에서. 근데 보통은 여기 기술부터 출발하잖아요. 기술부터. 물론 사업 모델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거 갖고 뭐 좀 해봐야겠어.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조금 복잡해지고 판이 커지면 그러면 경영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의 결론은 자 보세요. 프리첼 보세요. 프리첼은 이 기술 측면에서는 압도적이었어요. 정말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포탈의 역사를 바꾼 기술들을 이 당시에 프리첼이 상당 부분 개발했던 겁니다. 자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G캐피탈로부터 돈 받은 거 포함해가지고 전체 펀딩을 500억 받았어요. 그 기술, 그 사업 모델에 그 돈을 갖고 안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결국은 경영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창업을 하는 사람들, 회사가 작은 사람들이 경영은 이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경영은 출발점이에요. 경영을 모르고 출발하면 그 운명은 단지 시간 게임이에요. 똑같은 운명을 겪게 돼요.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은 유일한 효과 우위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기술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고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거는 지속적인 효과 우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유일한 효과 우위는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이다. 경영만이 지속적인 차별화가 가능한 요인이다. 이렇게 피터 드러커는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돼야 되고 가장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자, 그런데 저는 사업을 정의하고 나니까 또 하나 정의할 게 생겼어요. 제가 성공이라는 것을 정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하죠. 뭐가 성공인지를 미리 정의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자, 성공이 뭐냐 말이죠. 프리첼이 1999년 8월에 핵심 모듈 개발에 성공했어요. 그때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웹상에서 지금 파워포인트 작업하듯이 사진 집어넣고 사이즈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된다는 상상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때 프리첼이 처음 구현했어요. 그거를 딱 구현하는데 성공한 날 그 당시 아까 그 창립 멤버들이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술 먹었어요. 우리는 대박 났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제품에 시장이 반응합니다. 여기에 환호성을 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굉장히 위험한 이런 친구들도 있죠. 제가 어떤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후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대표님 몇 년 전에 얘기해요. 대표님 제 친구인데 벤처하는 친구예요. 이 대단한 성공을 거둔 친구입니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랬더니 최근에 벤처 캐피탈로부터 2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투자 받은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투자 받은 거는 빚진 거예요. 그죠? 그건 절대 성공이 아니죠. 절대 성공이 아니에요. 손익분기점 달성해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요. 이제 내 돈 갖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막 성장을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익이 쏟아져요. 저는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 어느 거 하나라도 성공이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그 운명은 단지 시간의 게임일 뿐이지 프리첼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99%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성공은
사업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거예요. 사업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 이게 성공입니다. 그러면 사업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 목적 자체가 없으면 성공이라는 거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사업 목적이 정의가 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달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업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업이라는 거를 왜 하느냐. 사업을 하는 동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기가.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사업이라는 건 말이죠. 이 보통 크게 나눠서 한 4가지 정도 동기를 갖고 사업을 해요. 제일 많은 거,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사업은. 두 번째, 재밌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고 싶은 일이니까. 이래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사심이 많이 들어간 사회적 지위와 권력, 영향력 같은 걸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필요한 무엇인가 있어요. 거기에 기여하고 공헌하려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 동기는 다 다르지만 이 중에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장사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이죠. 돈 벌려고 하는 건 장사예요. 이게 내가 구성원이 10만 명이고 매출액이 수십조라고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돈 버는 거면 그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어디 돈 되는 거 없나? 어디 돈 되는 거 없나? 라는 질문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려고. 이거는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클 생활 하듯이에요. 친한 친구들끼리 아니면은 뭐 후배들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규율이 굉장히 느슨한 경향들을 보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해. 이거는 제가 마땅한 단어를 못 찾았었어요. 패거리라고 하고 싶었어요. 패거리가 맞는 단어인데 이 뭐 슬라이드에 넣기는 좀 단어가 좀 적절치 않아서 찾다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도당이라는 말을 찾았어요. 어쨌든 당파예요. 패거리입니다. 구성원들의 세력과 사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정치판, 조폭 이런 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기업을 하면서도 조폭처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드디어 우리는 이럴 때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무엇인가 기여하기 위해서. 이럴 때 우리는 이거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터 드러커의 질문을 만나게 돼요. 피터 드러커는 경영자가 만나야 될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영원히 반복적으로 대답을 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거.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사업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 이유죠. 현재의 존재 이유와 앞으로 미래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물어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요, 이 조직은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돼요. 자, 이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그 목적이면은 내 돈 다 벌어가지고 이제 돈 냄새만 맡아도 지긋지긋해요? 그러면 회사 없애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회사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재미없어요. 그럼 딴 거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얻을 거 다 얻었어요. 그럼 치우면 되죠. 그러니까 이 위에 세 가지는요, 조직의 운명이 이 소유주나 그 구성원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은 팔리거나 없어지는 운명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는 안 그렇죠. 맨 마지막 케이스일 경우에 내가 회사를 팔아요? 왜 팔아요? 그걸 사가는 사람이 나보다 이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이게 용도 폐기가 되니까 파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사업의 목적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짐 콜린스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 빌 투 레스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딱 어느 날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부자인데요. 여러분들 사업을 제가 다 사드릴 거예요. 사는데 한 5배? 아니면 10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에 5배, 10배 가격에 제가 살게요. 저한테 파시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돈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요, 좋은 제안이긴 한데 제 사업을 왜 살라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해요. 제가 그 사업을 살라고 하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의 사업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자마자 없앨 거예요. 제가 사는 목적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예요. 그 사업 없애려고 사는 거예요. 돈은 달라는 대로 다 드릴게요. 파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이 위에 세 가지 케이스는 팔아요. 맨 마지막이 확고하면 못 팔아요.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 조직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보라라고 짐 콜린스는 조언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 조직의 목적, 사업의 목적이 올바르게 서 있을 때 나는 그 조직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다른 사람한테 경영권이 넘어가더라도 그 조직은 그 사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드디어 이제 얘기하게 됐어요. 위에 아까 있었던 위에 세 가지의 동기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없어요. 목적 달성하는 게 그 수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사람의 수명보다 짧게 사는 거예요, 조직이. 그러나 제대로 된 사업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사람의 수명보다 조직이 더 오래 생존할 거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경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위에 세 가지는 경영이 필요 없는 동네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영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경영이라는 거 모르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천지에 널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친한 친구들이랑 욕심만 크게 안 내면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면 사진관 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은 더 쉽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에 미디어에서 맨날 보시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경영 알아요? 누가 거기 있는 사람들 경영을 몰라도 그 정도 하잖아요. 나라도 뒤집어 엎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경영은 언제 알아야 되냐면 사업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할 때 우리는 경영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건강한 조직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조직이 건강해야 오래 살잖아야 우리가 건강해 오래 사는 것처럼 조직도 똑같아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건강하다는 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개체가 건강해야 돼요. 개체가. 그 자체가 생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건강해야 되고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속해 있는 환경이 건강해야 되고 그 속에 속해 있는 그 개체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이 세 개가 동시에 충족될 때 우리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도 똑같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조직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재밌는 발견을 하게 됐어요. 조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죠? 인간은 창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뭘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이 무엇인가 살아서 작동하는 것 같은 거를 만들 때는 꼭 자기를 닮게 만들어요. 로봇을 만들어도 그렇고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도 그렇고 메커니즘상으로나 외모상으로 자기를 닮게 만들어요. 조직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니까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노력이 누적된 거긴 하지만 이것도 인간을 닮게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조직이 건강하다는 거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조직이 닮고 싶은 거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최고의 창조물이에요. 그죠? 완벽한 창조물이죠. 그러면 조직이 완벽해지는 거는 인간처럼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떨 때 건강한지를 알게 되면 조직이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조직을 맡거나 다른 조직을 이렇게 돕거나 할 때 한 2주 정도에서 3주 이내에 회사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파악하려고 애를 써요. 그때 제가 그 기준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조직이 인간이라면 어디가 문제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인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대입을 이제 해본 거죠. 이건 뭐 사람마다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실제로 거의 다 이렇게 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은 혈관과 같아요. 혈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몸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라든가 기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 끊기는 거죠. 고객에게 반응을 안 해요, 어떤 조직이. 그거는 우리의 반사신경, 자율신경 체제가 작동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실제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조직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렇게 빨간 박스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이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거잖아요. 무형의 것이에요. 이것도 건강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정신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건강에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조직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면요. 어떤 두 사람이 저한테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멀리서 그 사람의 실루엣만 볼 수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건장하고 키도 커요. 팔을 흔들면서 뚜벅뚜벅 저한테 걸어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휠체어를 탔어요. 혼자 힘으로 저한테 올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그걸 밀어주고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힘차게 걸어오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겠죠. 가까이 와서 제가 그 두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누가 건강한지 아시겠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건강해요? 이건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건강할수록 위험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건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조직도 똑같아요. 조직은 그리고 닉 부이치치보다는 운이 훨씬 좋죠. 닉 부이치치는 죽을 때까지 팔다리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조직은 얼마든지 팔다리를 만들어 붙일 수 있어요. 나중에 뒤늦게라도. 결국은 그 정신적인 것, 목적, 이 출발점이 건강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삶을 볼까요? 삶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 목표, 가치관 이게 뚜렷해요. 근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공상가가 되죠. 당연히 밑에 있는 성품과 행동들이 거기에 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인티그리티라고 얘기하죠. 이게 사람이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조직도 똑같아요. 조직도 이걸 그대로 대입시킬 수 있죠. 미션, 비전, 코어 밸류 같은 이 사명과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 같은 이 정신적인 부분이 명확하고 이것이 공유가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실천이 될 때 우리는 그 조직도 인티그리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조직이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만이라도 빠져 있으면 건강성에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출발이 뭐여야 되느냐? 당연히 위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술, 자본, 경영 중에 사실은 경영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경영을 가지고 목표 정하고 실적해가지고 그거 갖고 달성률, 신장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고객은 누군가? 고객이 원하는 건 뭐며 우리는 그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올바르게 정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고 덤비면 기술과 자본이 아무리 잘 확보가 돼 있어도 프리첼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장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